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블록체인 수용 가속화하자 올해 첫 개최된 인민은행 기술위원회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의 신한통신을 통해 판 부총재가 올해 금융기술위원회를 열고 블록체인과 핀테크 기업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2012년도까지 블록체인 채택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개발 계획을 독려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도입과 관련된 시범 운영 연구도 논의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참여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핀테크 발전 인덱스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네요. 4,800억 규모의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이미 골든타임은 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때부터 파격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해당 문제가 발생이 된 이후부터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한국계에 있는 이런 그런 인식의 DNA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걸 보면 안타깝다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주무부처인 과기통에서 데이터 경제 시대의 블록체인 데이터 수집, 유통 영역에서 주요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간 4,800억 원 정도, 아니 5년간이네요. 4,800억 원 정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얼마나 돈이 항상 부족했으면 맨날 3년간, 4년간, 5년간, 또는 10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덩치를 좀 키우게끔 이렇게 금액을 부풀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1년에 얼마 투자한다 이렇게 보여지면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해요. 아무튼 이번에 기술 개발과 실상용화 지원과 공공시범 사업의 통한 확산, 국내 산업기 지원 등이 들어가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회사들 일부분은 이런 혜택을 아마 좀 받기에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받더라도 일부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과제 부분에 부합한 코인 회사들만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국의 BSN 부분이 이제 막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프라이빗도 잡고 퍼블릭도 같이 잡겠다라고 해서 이더리움, 이오스에 대한 언급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조금 안 하기에는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또 같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트레이더가 2010년도 7월 비트코인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지금 2조 원대까지 불어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2016년도 때도 반신반의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비트코인 빗썸에 딱 들어갔던 시점이 언제였냐면요, 아마 2015년도 때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 접속을 했었을 때, 그때 그런 계정이나 하는 방식을 너무 생소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때 다시 회원가입만 해놓고 그냥 투자는 안 했습니다. 예, 너무 어렵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진짜 생소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주장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용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고,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비트코인 반감기 지나자 신생 마이닝 풀의 두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점유율 차트에 따르면 루비안닷컴의 점유율이 5.9%로 6위를 차지했으며 4월 14일 첫 채굴을 시작한 신생 마이닝 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점유율 1위부터 4위까지는 큰 변동폭은 없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루비안닷컴을 주목하고 있으며 트위터에 루비안닷컴은 중국에 위치한 마이닝 풀로 추정이 된다며 4월 말 5월 초 언더온에 채굴이 됐던 물량이 설명이 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신생 마이닝 풀이 그렇게 파급적으로 성장폭이 두드러지게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 이유는 이번 반감기 채굴 칩을 다른 곳 대비보다 좀 빠르게 체인지 효과를 해서 또는 선별적으로 투자를 빠르게 집행을 해서 점유율 대비를 조금 더 늘린 효과는 있지만 기존의 점유율을 갖고 있었던 마이닝 쪽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순대로 아마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의 푸젠선의 재판이 비트코인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투자 계획은 내세울 만큼 높은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투자 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상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법 보호 대상에 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을 판단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매우 궁금해가지고 중국의 31개 지역 GDP 순위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거 제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서 거기에 비트코인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GDP 관점으로 또 분석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런 그쪽 주에서는 실제 GDP 대비가 그렇게 상대적 대비 좀 많이 적기 때문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못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가 펼치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푸젠이 이때이고 상하이가 이때입니다. 상하이가 저번 주 조정 때 나오기도 했었죠. 그 소식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고 푸젠은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계 쪽에 일단 속해져 있고요. 오히려 GDP 성장률 추이와 GDP 자체를 보게 되면 광동성, 장수성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쪽이 가장 높기 때문에 과연 광동, 장수성, 스촨성, 허낭성, 저장성 이런 쪽이 정말로 해당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트코인에 영향력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겠냐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상하이, 푸젠, 베이징 이런 쪽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파급력은 오히려 실제 GDP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쪽 동네가 전자상거래 비중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지급결제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암호화폐가 클 수 있는 환경적 조성이 분명히 될 수도 있게 되겠고 이쪽이 만약에 합법하게 되어져 있으면 당연히 저쪽의 부자 빈도율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비트코인을 또 보유하려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못 사는 동네 쪽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한번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2017년도 GDP 규모를 보게 되면 광둥성, 저장성이 대략 한 8조 위안의 클럽에 들어가져 있다. 그리고 앞으로 11개 지역도 점차적으로 3조 위안대 정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제조 2025를 하면서 지역 발전도 고르게 갈 것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이 성장 부분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자료에 대한 제공은 코트라 칭타오 무역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해시 레이트가 반감기 후에 올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고 난 뒤에 올랐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을 더 많이 채굴을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채굴회사 측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인 스위칭인지 장기적인 그런 형태로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영향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좀 회복하는 추세가 그런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은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도 비트코인의 높은 거래 수수료 때문에 캐시와 SV 쪽으로 분산 들어갔다라고도 써져 있기도 합니다. 헤지펀드가 이더리움 투자 기회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다, 인생 최대 실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판테라 캐피탈이 관계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더리움 ICO를 안 한 게 정말로 후회된다. 물론 암호화폐를 하고 있는 판테라 캐피탈 관계자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뭐 주식하고 있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놓친 게 정말 실수이다라고 하면 정말 파격적으로 들려올 수도 있는데, 암호화폐 관계자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뭐 이슈화 될 만한 소식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다들 인생 후회하듯이 똑같이 후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바람직하고 진짜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해도 뒤돌아보면 조금씩 후회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를 진짜 티끌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게끔 그렇게 살기에는 정말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네. 레딧 이더리움 기반 토큰 발행 테스트가 진행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레딧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암호화폐 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레딧에서도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SBI 전국 ATM의 리플 기반 결제 앱 머니탭을 종용할 것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에 따른 호재는 그렇게 대박적인 호재는 아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수순으로 좀 끊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거 하나로 뭐 리플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천만 USDC가 또 신규로 발행이 됐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뭐 당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인 추세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신규 발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셔도 이번 나락의 깊이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구나 라는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만약 시장의 추세와 차트의 방향성이 좋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신규 발행하면 그게 더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더리움 자체에서 그만큼 사용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 기반에 대한 DApp 말고도 뭐 ICO 쪽이 좀 많이 죽긴 했지만, ICO의 기반에 뭐 ERC20으로 또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코인들이 또 대다수 조금씩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찾고 있는 뭐 국가들도 꽤 조금씩은 보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좀처럼 이더리움이 현 상태에서 나쁠 만한 소식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CME에 대한 그 위원장이 제발 선물에 대한 내용이 좀 빨리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초 때 떡밥만 좀 던져놓고
정말 오피셜 한 번만 더 던져주었으면 이더리움이 더 한 번 상승을 해줄 것 같긴 하는데 그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애널리스트가 비트파이넥스 이더 롱 포지션에 사상 최대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의 페이크가 들어가져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비트파이넥스는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오케이, 뭐 바이비트, 뭐 후오비 이런 쪽 대비와 비교를 해보면 비율 밸런스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지곳대로 보게 되면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물 파생이 이 정도에 대한 롱 포지션이 있어서 바이낸스나 이런 쪽이나 이런 쪽도 뭐 동일시하게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나왔으면 저도 오케이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게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 테더가 유럽, 아시아 가장 인기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당연히 그만큼 유럽, 아시아 쪽이 어떻게 되냐면 통화 부분에 대한 화폐의 변동폭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럽은 뭐 당연히 유럽의 국가 신용도 CDS 프리미엄에 대한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신용 등급에 대한 불안 요소가 꽤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외환 보유고가 넉넉하게 보유하지 않은 부분은 또 그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5월 12일자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무디스 신용등급이 AA2로 유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질병에서도 상당히 잘 버텨주었기 때문에 높은 수준에 대한 신용등급이 현 상태 유지가 됐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통화 수합을 적절한 시기 때 해줌으로써 상당히 어느 정도 다시 안정적인 기반으로 좀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통화 수합을 늘려놓으면서 이번에 재난소득 비중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줌으로써 또 평가가 상당히 좋은 형태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거는 재난소득 비중을 확대를 못 시켰던 이유는 기획재정부 때문에 못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파격적으로 더 했으면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더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않았을까. 여기에서 반론을 또 내비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이 없습니다. 어차피 카드이고 소멸 기간 이후에 다 자동 없어지는 형태이고, 카드는 투명하게 거래가 남기 때문에 다 FIU에서 다 추적이 다 가능하고 구세차에서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산해서 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던 자영업자들은 거기서 다 과세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위 30%는 또 추가 과세가 들어가는 점은 좀 아이러니하지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AA2의 상위 세 번째 등급으로는 프랑스, 영국, 쿠웨이트 등이 속해져 있고, 2015년도 12월부터 한국은 AA2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못 버텨주지 않을까 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했었죠. 그거는 또 부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하면 그때 조사 시즌 때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일 간 불매운동 그리고 한중 간의 무역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되게 지수도 별로 좋지 않았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내용이 별로 좋게 안 나올 것으로 보여졌지만, 변수는 오히려 상대적인 선진국 국가 대비들이 오히려 이번 질병의 극복을 제대로 못 해줌으로써 선방을 해서 높게 평가를 해준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